2021년 4월 11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 결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 자, 결산은 예비 절차, 본 절차,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비 절차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요,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수정분기하는 거고, 수정분기 후에도 혹시 시산표를 작성하게 된다면은 수정분기 전에 작성되는 시산표를 수정전 시산표라고 그러고, 수정분기 후에 작성하는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되는 거는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가겠죠. 자, 그리고 수정전 시산표 작성하고 수정분기 후에 또 시산표를 작성한다면 수정분기 후에 작성하는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부를 마감하러 가게 되는데요. 결산의 본 절차로 가서 수정분기 끝나고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한 다음에 장부를 마감하러 가는데 수익비용 계정장부를 먼저 마감합니다. 이건 결산의 본 절차에 해당이 돼요. 2번, 3번은 예비 절차. 수익비용 계정 마감한 다음에 그 차액을 자본으로 대체하고요. 자산, 부채, 자본의 장부를 마감합니다. 마감이 끝나면 차기로 이호를 하고요.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제출용 재무상태표 보고서에 표시되는 통합 명칭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현금,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즉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즉 현금성 자산. 걔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걸 찾아보면 국세환급통지서는 현금이죠. 환급금 주겠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는요, 미래의 날짜로 발행된 수표입니다. 따라서 어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상거래면 받으러 오므로 처리하게 돼요. 우편한 증서 현금을 주겠다는 거니까 우체국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고, 직원한테 준 가불금은 직원한테 돈을 대여한 거죠. 대여금 성격이 강하고요. 그래서 대여금에 속하고, 자기압수표 현금, 그 다음에는 현금성 자산에 따라서 이렇게 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산하시면 3번 74만원 나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인가? 대손충당금 장부네요. T 계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월돼서 받은 게 5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5만원 중에 4월 30일 날 외상매출금 대손이 발생해서 쓴 금액 XXX 되어 있는데요. 5천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5천원 썼네, 이렇게. 그리고 이거 물어보고 있네요. 12월 31일 날 대손충당금 추가로 설정한 거. 일단 이 문제 보시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합계가 일치돼야 되니까요. 이게 75,000원이거든요. 차변이. 그럼 대변도 75,000원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4번 여기 25,000원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설명드리면 5만원어치 대손충당금 정기에 설정해서 이율된 거 가지고 4월 30일 대손이 발생해서 5,000원 쓴 거예요. 그럼 얼마 남은 거예요? 45,000원 남았죠. 그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할 때 추계를 하거든요.
추계를 7만원 했나봐요. 7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는 걸로 봐서. 근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4만 5천원 가지고 있어서 2만 5천원 추가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돈이 2만 5천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대손 충당금 추가로 설정한 거는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빨리 푸는 방법은 차트에 맞추시면 그렇게 풀 수 있어요. 다음은 4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유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자 수익은요, 우리 회사에 돈을 줘가지고 상대방이 쓰면서 그 대신에 이자 줘라. 그래서 이제 생긴 거죠. 배당금은 우리가 주식을 줘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준 거고요. 로얄티도 그러고. 정답은 4번이겠네요. 상품의 판매 수익은 우리가 재화를 판매하고, 즉 구매자한테 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잖아요. 이건 판매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4번. 그래서 유형이 달라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닌 것은.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가정할 것. 감가상각비 3요소가 여러분 취득원가, 그 다음에 잔존가치, 내용연수, 그렇게 되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감가상각 계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감가상각비 3요소라고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그렇죠? 이거 보고 무형자산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2번에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대되는 자산이다. 얘가 기대되면 개발비로 해서 무형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없다라고 되어 있죠. 즉 내부적으로 창출한 이런 것들을 영업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는 다른 회사 결합시킬 때, 즉 인수합병할 때만 영업권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높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회사가 자산으로 잡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내부적으로 인식한 건 인정 안 하고요.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 즉 결합시킬 때 발생된 것만 인정해요. 그 다음에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에 따라 무형자산의 비용으로 구분할 수 없는 발생한 지출은요,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4번 맞아요.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조정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각 계정 과목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함. 자본 조정의 계정 과목을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 지문에 있는 거는 이렇게 2개 있네. 총 5개 정도를 외우셔야 돼요. 이 2개 외에도 써보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이렇게 3개 더 플러스해서 총 5개 자본 조정이니까요. 이 정도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5개 정도는 꼭 외우셔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이거는 자본 조정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에 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60만원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세무의 단기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손익계산서 머릿속에 생각하셔야지 좋아요. 매출액, 매출원가, 그러니까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빼면 얘를 뭐라고 그래요? 영업이익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매출액, 매출원가, 그 뺀 매출총이익, 그다음 판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내시면 돼요. 자, 보기 1번 노후화된 업무용 차량을 중고차 매매 상사에 판매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계상하다. 얘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 밑에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 밑에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 영업의 비용이고, 광고 선전비는 여러분 판관비죠. 그 정답 3번이네요. 판관비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실도 예,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그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 제조 원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2번 직접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유가, 단기 원재료 매입액에 합계해서 기말 원재료 재고유익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그렇죠. 재료 쓴 거는 작년에 쓰다 남은 이월돼서 넘어온 기초 재료에다가 단기에 사온 원재료 매입액을 더해서 그 다음에 기말에 쓰고 남은 원재료 재고액을 뺀 거죠. 기말에 쓰고 남은 거 빼니까 이게 이제 쓴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3번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여도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원가는요, 생산량이 증가하면 감소하죠. 그래서 3번 틀렸네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원가고 얘가 조업도, 조업도가 생산량을 말하는 건데요. 전체에 들어가는 고정비는 항상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정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항상 같으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그러죠. 얘가 단위당 고정비잖아요. 단위당 예, 고정비, 얘는 예, 전체 고정비. 그래서 이걸 단위당 원가라고 그러죠. 고정비에서. 예, 고정비란 말이 나온 거는 이 전체 비용이 항상 똑같다.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그래서 이제 고정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 고정비들은 여러분 보험료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항상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다고 그래서 고정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도 100만원, 두 개 만들어도 100만원 이렇게 된다면 이왕이면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하나당 단가가 당연히 감소되겠죠.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에 이렇게 원가는 감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혼합 원가는요, 고정 원가하고 고정비하고 그 다음에 변동비 두 개가 섞였다고 혼합 원가라고 그러니까요, 4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회사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7만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700시간이며 예정 배부일은 시간당 95원일 경우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이거 공식을 알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예상해서 배부한 거죠. 예정 배부를 나오니까. 그러면 예정 배부액을 구하면 돼요. 배부 차이를 알려면 실제 발생한 거하고 예정 배부한 거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예정 배부액의 공식이 배부 기준 실제 발생액 곱하기 예정 배부율. 이 공식도 잘 물어봐요. 좀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700시간이고요. 예. 배부 기준이 직접 노무 시간이니까 곱하기 예정 배부율은 95. 그러면 700시간 곱하기 95 하면 계산기 두드리면 66,500원이 나와요. 예상해서 배부한 거는 66,500원인데 실제 발생된 거는 7만원이니까 그 차액이 3,500원 나오고, 3,500원 예상해서 배부한 거 적게 배부한 거죠, 실제보다. 그래서 3,500원 과소 배부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배부하는 방법은요,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방법에는 실제 배부법과 예정 배부법이 있는데, 예정 배부법 물어본 겁니다. 예정 배부한 거는 항상 기말에 결산 시에 그 차익이 발생되면 그걸 조정하죠. 11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 중 가장 정확한 배부법은 무엇인가? 가장 정확한 거는 상호예요. 상호가 제일 정확하고,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제일 정확하지 않은 건 직접. 이렇게 세 개. 간접은 해당사항 없는 거고요. 그다음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평균법은 정기가하고 단기가 합산해서 평균 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에서 정기가 빼지 않아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시면 되는데요. 단기 완성품 수량에서, 원래 선입선출법은 단기가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정기가, 기초가 빼버리는데, 평균법은 이제 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 기말에 만들다가 남은 제공품 환산량, 얘가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완성품 수량은 1000개라고 되어 있고요. 기말이 완성이 안 된 거는 100개인데 50%까지 가공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진행된 것만큼도 수량에다 이제 반영해서 종합 원가 계산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분모 수량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4번이죠. 예. 공식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그렇습니다. 2번 부가가치세 부담을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담세자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다. 예, 틀렸네요.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 않아요.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 않고 전부 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서 틀렸습니다. 4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그 다음에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 간주 공급이라고 그럽니다. 간주 공급 4개를 좀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자가 공급,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 폐업 시 잔존 재화. 이 4개는 팔지 않았어도 판 걸로 본다 라고 그래서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간주 공급이 되면 부가세 신고해서 세금을 내셔야 돼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자, 보기 읽어보면 정답은 4번입니다. 이가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은 과세 대상이고 1, 2, 3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그 다음에 상호. 그 다음 두 번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세 번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네 번째, 작성 연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해당 사항 없어. 좀 네 가지를 꼭 외워 주십시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상호.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에 관련되어 있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 네 번째는 작성 연월일. 자, 다 풀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옥산테크는 운동기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첫 번째, 다음은 주식회사 옥산테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단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좀 올려놓고요. 확인해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 보고 확인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법인, 인지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 이름, 대표자, 계엄연월일, 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본점 소재지, 업태, 종목, 그 다음에 세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 여부는 기본값이 이렇게 프로 돼 있으니까요.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확인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로그램 띄워서 기초정보관리 회사 등록을 누릅니다. 자, 교재 봐주세요. 첫 번째 법인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자 등록번호 맞아요. 세 번째 주식회사 옥산테크 회사 이름 맞습니다. 대표자 이름 맞고 계엄연월 27번 보면 돼요. 맞습니다. 자, 법인 등록번호 틀렸어요. 자, 지문 보고 법인 등록번호를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맞고 본점도 맞고요. 자, 업태 제조 맞고 종목 틀렸죠? 운동기구로 바꿉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세무서 21번 보는 건데요. 경산 틀렸죠? 경주로 바꿔줍니다. 예, 확인. 그리고 사업자 단위 그 부분은요, 추가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업장별로 돼 있죠. 얘가 만약에 사업자 단위다 그러면 사업자 단위 이거 골라주는 거예요. 3번으로 창을 닫습니다.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반영하시오.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누릅니다. 중간 코드 자리에 지문에 제시된 코드 번호 853번 칩니다. 그리고 입력은 다 오른쪽에서 하는 겁니다. 오른쪽 누르시고 먼저 계정 과목 행사비 넣고요. 성격에서 경비를 선택. 그리고 대체 조교의 번호 1번 넣고 지문대로 입력합니다. 자, 지문 그대로 입력하고 나서 창을 닫습니다. 3번입니다. 외상배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초기 이율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이율 메뉴에서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요를 클릭합니다. 좌측에 외상매출금 누르고 우측에 자 금액 확인합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대원 수정합니다. 200만원으로. 소백은 맞네요. 동백, 주식회사 동백 입력 안 돼 있어요. 동백을 입력하기 위해서 상단에 코드를 누릅니다. 단축키는 F2입니다. 주식회사 동백 선택하고 네, 금액을 450 입력해 줍니다. 자, 좌측에 있는 금액과 우측에 거래처 합계 금액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차액이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외상매입금을 누릅니다. 비바 산업의 금액이 없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하이픈이 0입니다. 이거 0으로 하든지 삭제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삭제는 상단에 삭제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송 유통 금액이 틀렸으니까 고칩니다. 4,300으로. 공간기업은 맞아요. 다 수정한 결과 차액이 0, 합계가 다 맞기 때문에 창을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일반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유의사항은 항상 읽어보셔야 돼요. 적요 입력은 생략인데 타계정 대체거래 적용은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재고자산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쓰는 거죠. 그 번호는 8번입니다. 그럼 채권 채무에 거래처 넣으셔야 되고요. 코드까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 파트는 500번대, 판매 관리 파트는 800번대로 사용해서 입력하셔야 되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 누르고 7월 3일을 칩니다. 간단한 거는 직접 쳐서 넣을게요.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수리비로 1,500만원을 주식회사 한국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으며 기계장치의 가치가 증가한 자본적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 밑줄을 긋고 이게 자산 처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 수리를 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예요. 그럴 때 자산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변의 자산은 기계장치,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뜻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같이 쓰고 있는 말은 수익적 지출이 있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고, 만약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그러면 기계장치 수리비는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 7월 5일입니다. 태종빌딩과 전월에 체결한 본사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일이 도래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중 계약일에 지급한 500만원을 제한 4,5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 하나의 전표로 계처리할 것. 자, 임차보증금은 계정 과목이 임차보증금입니다. 자, 보증금을 회계 처리할 때 임차에는 임차보증금으로 하고요.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아요. 그래서 채권입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입력이 돼야 돼요. 태종빌딩 넣어주고 5천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은 자, 계약일에 지급한 500만원 계약금 준 거죠. 상급금 거래처 태종빌딩 넣어주시고 500 제하고 나머지 보통예금. 자, 4,500 이렇게 됩니다. 두 개 채권은 거래처 넣어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3번입니다. 7월 7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주식회사 수연전자에서 200만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은 2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에어컨 설치 비용 25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바로 지급하였다. 단 에어컨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에어컨의 자산 이름은 비품입니다. 그리고 비품 대금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여러분 이거 미지급금이고요.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정 과목이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이 있는데, 외상매입금은 상품하고 재료 사왔을 때 쓰는 거고, 그 외에는 미지급금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설치 비용이 중요한데요. 이 설치를 해야지 에어컨을 쓸 수 있겠죠. 유형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즉 이 에어컨은 200만원 주고 샀겠지만 설치까지 해야 쓸 수 있으니까 결국에 이 에어컨은 225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에어컨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형자산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유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몰아서 비품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 미지급금은 이제 채무니까 거래처 넣어 주셔야 돼요. 200만원 넣고 나머지 설치비 보통예금 25만원 이렇게 처리됩니다. 다음 8월 6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달리자의 외상매출금 1000만원 중 6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고 나머지 400만원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자기압수표는 계정과목 무조건 현금이죠. 자, 외상매출금 대금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이렇게 대변에 써줘야 돼요. 자산의 감소니까. 이거 받았잖아요. 받으면 이제 장부에서 없애야지. 처음에 받아야 될 때는 차변에다 써놨을 거예요. 받아야 될 돈, 채권이니까. 받으면 대변에 써서 없애야 돼. 이렇게. 거래처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 자기압수표, 현금 이렇게 넣는 거죠. 보통예금 600, 그 다음에 현금 400,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달이자 1000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19일 보겠습니다. 전자부품용 기계장치 취득원가 3,5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3,150만원, 성능 저하로 폐기 처분하였다. 기계장치 폐기 처분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기계장치를 장부에서 제거해야 돼요. 유형자산 없애고 싶을 때 유형자산 대변에 씁니다. 그리고 장부에 있는 금액 그대로 가져다 써주고요. 이율돼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매년 감가상각에서 생긴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줘야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감소, 해당된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였으니까 그 대변에 있는 걸 차변으로 옮겨주셔야지 없어져요. 이거 없어지면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팔았다면 감가상각 누계액 밑에다가 받은 돈을 써야 되는데 폐기 처분했으니까 폐기 처분한 거는 그만큼 그대로 손실이 되겠죠. 손실은 장부 금액만큼 손실이 되고요.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350이 되는데요. 350만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돼요. 이렇게 350. 자, 그래서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차변에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그 다음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대변에 기계장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월 20일입니다. 제품의 판매용 사진 촬영을 위해서 손 모델인 이아람 씨를 고용하고 수수료 300만원 중 온천징수 세액 99,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단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을 사용할 것. 그러면 이거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말이죠. 자, 수수료 비용 판매 관리비 선택하시고 300만원 비용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온천징수 세금 뗀 거 있잖아요. 어떤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 떼시면 그 뗀 세금은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예. 떼서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야 되니까요.
그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부채, 그 이름이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써주고 나머지 지급한 거 대변의 보통예금. 그래서 비용의 발생 차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입력 시 유의사항은 일반 전표하고 똑같은데 맨 밑에 거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전자계산서는 그 전자란에 전자입력으로 반영해서 처리하라는 거. 예. 이것만 다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누르고 8월 7일을 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유형을 골라야 되는데, 유형은 징빙을 보고 고르는 거예요. 징빙부터 보세요. 생산부서에서 회식을 했대요. 그리고 법인 체크카드, BC카드로 결제하자마자 바로 보통예금 인출되었다. 체크카드는 통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곧바로 돈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체크카드 결제하면 그 통장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카드 전표는 받았을 거고, 식사하신 거, 회식한 거는 이제 부가세가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요. 보시면 부가세 포함해서 33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어디서 회식한 거예요? 전표 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동보성을 보고 넣어달라는 거래요. 지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면 이럴 때 매입 쪽으로 가야 되겠죠. 매입 쪽에서 받았고 카드 전표 받은 거고 부가세가 있으니까 57번 카과가 됩니다. 57번 카과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돼요. 건별 카과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다. 좀 외워주셔야지 되겠습니다. 33만원 딱 넣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동보성, 그 다음에 카드 고르고 BC카드,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하면 돼요. 생산부서니까 제조 원가의 복리후생비로. 그 다음에 보통예금, 대변에는 보통예금, 부가세는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부가세 공제받을 거 부가세 대급금. 자, 그렇게 하려면 3번 혼합을 해야 되겠죠. 혼합하고 공제받을 부가세는 나왔어요. 매입의 기본값이 프로그램에서 온재료로 돼 있어요. 지금 따라서 이거 온재료 아니면 바꿔줘야 되는데요. 복리후생비로 바꿔야 되니까 511번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코드번호 암기 안되면 한글로 치시면 돼요.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10월 1일 천안 제1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5천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4천만원짜리를 주식회사 재생에 440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매각하고 현금용 수증을 발급하였다. 매각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자기압수표는 현금입니다. 여러분, 먼저 징빙부터 찾아야 되는데요. 현금용 수증을 발급했대요. 부가세 과세되는 물건이고, 그러면 매출에 이거 현과 이거죠. 22번 현과로 해야 돼요.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비싸게 팔았는지 싸게 팔았는지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유형자산 처분 시에 그러려면 장부금액 먼저 계산해야 돼요.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돼요. 이게 1000만원짜리네요. 1000만원짜리 얼마 받았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440. 회사가 400만원 가져가고 40만원 국가한테 낼 거니까 결국에 1000만원짜리를 400에 판 거예요. 얼마 손실 발생했어요? 600만원. 이거 미리 써놔요. 600만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기계 팔면서 6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회계 처리는 혼합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다 쳐서 넣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입력합니다. 22번 현과 기계장치 부가세 포함해서 440 넣어주면 400에 40대요. 잘못 입력하면 두 개 따로따로 넣으셔야 됩니다.
재생. 그 다음에 여기서 혼합이고요.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잘해야 돼요. 제품 안 팔고 기계 팔았으니까 기계장치. 그리고 기계장치 회계 처리할 때 취득원가 써야 돼요. 이거 5천만원짜리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유형자산 처분의 회계 처리는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 나왔으니까 먼저 대변했고, 차변에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을 쳐서 넣어주면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4천만원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두 개가 제거됐죠. 예. 5천만원, 4천만원 없애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밑에 받은 돈을 써야 돼요. 돈은 이제 부가세까지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자기압 수표로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계정과목 현금 쓰시고 440. 이렇게 하면 차변이 1000만원 부족하죠. 1000만원은 뭐예요? 손해보고 판 거잖아요. 차변에 1000만원이라 600만원 부족하죠. 600만원은 우리가 손해보고 판 거잖아요. 손해보고 판 거 아까 계산해놨죠. 이게 1000만원짜리인데 400만원에 팔았다 그래서 600만원 손해본 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 마지막으로 딱 넣으시면 금액이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계정 과목 금액 계산해서 미리 이렇게 써놓고 하셔야지 회계 처리 안 틀립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10월 11일 희망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거 11번 과세죠. 매출의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11번 과세. 그 다음에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럼 밑에 거 보고 하면 돼요. 예. 현금 받고 그러니까 외상 이렇게 했대요.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의 이름 뭘로 하면 돼요? 외상 매출금. 그럼 이거 3번 혼합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고 그대로 넣어 볼게요. 자, 10월 11일 11번 과세. 자, 보고 그대로 넣습니다. 자, 희망상사 전자란에 여 혼합 두 개 자동으로 제품 매출 나온 거 맞아요. 예. 기본값이 매출은 제품 매출로 나옵니다. 부가세도 맞고. 차변에 현금 지문에 있는 대로 350 그 맨 밑에 있어요. 예, 그거 보고 쳐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변에 제품을 팔고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200만원 지문하고 맞고요.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예, 위에 있는 거래처가 자동으로 복사돼서 밑으로 가니까요. 확인만 하시면 돼요.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위에 있는 공급처명은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공급처명을 넣지 말아라 그런 말 안 나오면 위에 있는 공급처명은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30일 다음은 구매한 원재료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한 후 발급받은 수정세금 계산서이다. 우리가 받았다고 그랬고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거고 원재료니까 51번 과세죠. 이렇게 51번 과세. 그리고 반품과 관련되어 있는 거 받으면 이렇게 음수로 돼 있어요. 여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회계 처리를 위해서 수정세금 계산서 수취와 동시에 원재료 및 외상 매입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원재료 반품한 거 뺐고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될 거 또 뺐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전에 원재료 외상 매입금 이렇게 처리해 놓은 거에서 상계 뺐다 이런 말입니다. 한강에서 사왔네요. 주식회사 한강. 그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받았으니까 51번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철강 원자재, 그 다음에 반품한 거 음수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대로 넣어줍니다. 공급처명에 주식회사 한강을 넣고 전자로 받았으니까 전자란에 1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외상 매입금으로 할 겁니다. 예, 외상 매입금에서 상계 처리한다고 그랬으니까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2번이 외상 매입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음수로 회계 처리합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이니까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11월 10일 주식회사 남수홀로부터 온재료를 1320만원에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제일 먼저 유형을 골라야 되니까 징빙을 찾아봤는데 징빙이 나왔죠. 이거 받으면 51번 과세잖아요. 동일자의 매입 대금 중 11월 1일에 지급한 선급금 10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 3번 혼합으로 입력하면 되는 거죠. 선급금도 넣고 보통예금도 넣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네요. 포함되어 있을 때 부가세 빼서 공급가격에다 넣어야 되니까 이거 나누기 1.1을 하면 돼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그러고요. 이 공급대가에서 나누기 1.1 하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네, 계산하는 거는 간단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더 외우셔야 될 게 부가세 포함시키고 싶을 때 공급가액에 그때는 곱하기 1.1을 하면 돼요. 공급가액 곱하기 1.1 하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 공급대가가 나옵니다. 이게 두 개 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51번 과세 금액에다가 나누기 1.1 하면 1200만원 나와요. 남서울 넣고 주식회사 전자란에 1번요. 분계 혼합 3번. 기본값이 매입에서는 온재료가 나오니까요. 두 개 맞으면 내버려 두시고 대변에 선급금 100만원 없애고 선급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선급금을 대변해서 해야 되는 거는 자산이 감소기 때문에 그렇죠. 선급금은 물건을 받을 권리예요. 계약금 준 만큼 물건을 받을 권리인데 이제 물건을 받았으니까 처음에는 줬을 때는 차변에 썼다가 받으면 대변으로 써서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11월 19일입니다. 1번의 미즈노사의 수출 제품 200만 엔 공급가액을 다음과 같이 직접 납품 선적하고 선수 계약금을 제한 잔여 대금은 11월 말에 받기로 하였다. 수출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한다. 자, 11월 9일자로 보시면 네, 계약금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외화로 보유 중이래요. 다행입니다. 이게 만약에 환전했다 그러면요, 공급가액 쓸 때 이 계약금 받은 10만엔은 환전한 금액으로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11월 말일에. 이거 외상 매출금이죠. 계약금 이름 선수금이고 미리 받은 거니까. 그리고 이거 수출이니까 16번 수출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급가액 쓰는 거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게 공급가액 쓰는 게 중요한데 수출할 때 중요해요. 수출할 때 돈을 미리 받으면 이렇게 계약금식으로 미리 받으면 또는 뭐 대금을 다 미리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환전을 했다. 환전, 환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환전한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써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가지고 있다. 환전 안 하고 그러면 선적일, 즉 공급 시기에 기준 환율로 공급가액을 씁니다. 그래서 그걸로 부가세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전부 다 외화 통장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환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가액은 200만 엔 곱하기 선적일 공급 시기 환율로 하는 것이므로 100엔당 1100원 이걸로 하는 거죠. 100엔당이니까 1인당으로 바꾸면 되겠죠. 1인당으로 바꾸려면 동그라미 2개 없애면 되니까 11 이렇게. 그러면 그 금액이 계산해 보시면 2200만원 나와요. 2200만원. 이게 만약에 환전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복잡해요. 환전했다 그러면 공급가액 계산할 때 10만에는 이 환율로, 그 다음에 플러스 190만에는 이 환율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위쪽은 일단 계산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입력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직접 수출하면 16번 수출을 고릅니다. 예, 매출의 16번 수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0세 1 9분 중간에서 골라줘야 돼요. 1번 직접 수출을 고릅니다. 그리고 수출신고번호 생략하고, 자, 분계는 선수금, 외상매출금 넣어야 되니까 3번 혼합으로 가요. 자, 혼합으로 가서 첫 번째 제품 매출액 그대로 놔두고, 맞으니까 차변의 선수금. 자, 물건을 줬으니까 물건을 줄 의무인 선수금, 부채를 없애야 되죠. 부채의 감소 차변했습니다. 자, 선수금의 금액인데요. 10만엔 받았잖아요. 자, 회계 기준에 의거하면 외화 거래가 발생되면 발생일의 환율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율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외화 통장에 있든 없든 간에 그 외화 거래가 발생되면 그 환율로 회계 처리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 처리할 때. 단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이거 환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맞춰가지고 하는 거고, 이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한 거고, 밑에는 이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면 10만엔 곱하기 이거 해주셔야 돼요. 100엔당 1055니까 나누기 100 해버리면 10.5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선수금은 계산기 쓰시면 105만 5천원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중에 받기로 한 거는 외상매출금 거래처 자동으로 들어갔고 금액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8월 10일 본사 판매 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화물 자동차에 대해 주식회사 만능 공업사에서 정비를 받으면서 58만 3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회계 담당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일반 전표 입력하였다. 이거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가세 신고해서 공제받는 거라고요. 근데 모르고 이렇게 일반 전표 넣은 거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는요, 부가세 신고하는 것을 입력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하는 것 중에 매입 쪽에서 영수증은 공제받는 것만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공제받는 거라면은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공제 안 받는 거면 입력을 안 해요. 입력을 안 하는 거는 거래는 맞으니까 일반 전표 넣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공제받는 게 맞으므로 이런 경우 일반 전표에 가서 삭제하시고 매입 매출 전표에다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잘못했으니까 8월 10일 치고 좌측에 체크한 다음에 삭제합니다. 예, 수리비의 이름, 차량 유지비, 예, 한번 봐두시고 그걸로 처리할 거예요. 창을 닫아요. 그 다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누르시고, 예, 8월 10일 칩니다.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매입 쪽에 현금 영수증 받으면 과세 물건이고 61번 현과죠. 61번 현과. 61번을 쳐주고,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되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그대로 58만 3천원을 그대로 넣어줘요. 네, 맞는 공업사 주식회사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전액 현금 1번 현금 처리하시고, 계정 과목은 이제 수리비,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판매 부서 거니까 하단에 온재료를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20일 대한적십자사에 현금으로 기부한 3만원이 세금과 공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 세금과 공과를 기부하면 기부금이잖아요. 기부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세금과 공과를 기부금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다가 기부라고 치거나 또는 코드번호 하시면 기부금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끝났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 문제입니다.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결산 문제 푸실 때 이제 수동과 자동 구분이 필요한데요. 1번은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수동입니다. 2번 장기 차입금 수동. 자동이 아니면 다 수동이에요. 예. 3번 대손 충당금 자동. 자동으로 분개하는 것을 외우시는 거지 수동을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수동과 자동이 있을 때 수동부터 먼저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을 해야 돼요. 예.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다가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은 5개인데요. 예. 자동 결산 분개라고 그래요. 첫 번째 그거 외우시면 좋아요. 기말 재고자산 분개. 두 번째 대손 충당금 분개. 못 외우셨으면 좀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분개. 그 다음에 네 번째 감가상각하라는 거.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분개. 다섯 번째 법인세 분개. 이렇게. 그 중에 여기 이번 회차 문제는 대손 충당금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을 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봅니다. 기말 현재 당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나가 발행한 주식.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면 그 주식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투자 자산으로 처리하죠. 이 주식의 취득원가 전년도 말, 당해연도 말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이 매도가능증권 이거 평가라는 문제인데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익 평가손실은 장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수익 비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입니다. 자본은 이율돼서 계속 넘어와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익 평가손실이 계속 발생되면 매년 상계에서 하나만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상계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문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거부터 작년 거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3천만원에 취득했는데 작년 말에 3,200 됐어요. 그럼 이 200만원은 작년에 평가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으로 처리해 놨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올해 당해연도 말에 400만원 떨어졌어요. 400만원 떨어졌잖아요. 400만원 떨어진 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실 400 쓰면 안 되고 평가액 200 있으니까 이게 이율돼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 200을 먼저 가져다 쓰고 이게 자본이거든요. 자본은 이렇게 반대 계정이 있으면 걔를 먼저 상계해 줘야 돼요. 나머지만 평가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액 200 없애고 나머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실 200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회계 처리가 끝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실 200만 남겠죠. 잘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최초에 3천만원 주고 샀는데 현재 2,800밖에 안 가니까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할 땐 결국에 우리가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은 현재 주가가 200만원 떨어진 거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계해서 보고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상계하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그 금액 따질 때 불편하죠. 그래서 회계 처리해보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쓰고 그 투자자산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400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먼저 정기말에 있는 평가이익을 200을 없애고요. 정기말에 이익 받는데 단기말에는 손해봤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실 단기말에 400인데 정기말에 200 있으니까 그거 제하면 손실은 200만원 돼요. 결국에는 3천만원 주고 산 게 현재 딱 보면 2,800이니까 200만원 손해본 거니까 이거 하나만 딱 보고서에 보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평가익 평가손실을 쓰고 대변에 좀 잘 보세요. 매도가능증권의 투자자산 두 번째 거 이게
얘가 투자자산이고 얘는 당좌자산입니다. 이 번호가 투자자산인 거 알려면 참고가 없으니까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기말 현재 장기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거 뭐냐 그러는데, 장기차입금은 상환일이 1년 이내가 되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유동부채로 분류해 줘야 됩니다. 그럼 상환일이 1년 이내인 거 찾아야 되니까, 단기가 2022년이므로 1년 이내라면 내년 말까지잖아요. 내년 말까지인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일물산 거. 이걸 회계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한일물산 장기차입금 2,500을 없애고, 없앨 때 부채의 감소, 차변, 대변에다가 새로운 부채를 써줘야 되는데 유동성 장기 부채, 부채 증가 대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거래처 다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에 장기차입금 한일물산 넣고, 거래처 다 넣어줘야 돼요.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한일물산 넣어주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고 창을 닫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설정 보겠습니다.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말 수정분계를 입력하시오. 단기에 발생한 대손 채권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대손충당금 설정에 필요한 정보는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여 사용할 것. 자,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 결산재무제표 결산자료 입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클릭하고 기간에 1월부터 12월을 쳐줍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마 대손충당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만들 금액을 입력하는 자리는 얘네들이 물건 판매 관리 쪽에서 생긴 거니까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쪽으로 가서 여기 대손상각 이 자리에다 넣어줘야 돼요. 항상 입력하실 때는 결산 반영 금액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이 계산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두 개를 상단에 대손상각 버튼 누르면 돼요.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일단 대손 추정률, 대손율 1% 아닐 때만 바꿔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잔액 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충당금도 가져온 거예요. 다 조회해서. 자, 프로그램은 몇 개 만들지 모르니까 우리 회사의 채권을 다 가져오는데 우리는 2개만 만들기로 했죠. 내년에 2개만 못 받을 거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지워줘야 돼요. 지울 때 스페이스바나 0을 누릅니다. 지우시고 밑에 있는 결산 반영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하라고 상단에 전표 추가 누르고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럼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동 결산 분계 완료 나오면 창을 닫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1호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1번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에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 고정자산 매입을 제한 일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 메뉴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누르시고 날짜가 써져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입력해 줍니다. 날짜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2장이에요. 2장. 좌측이 1페이지, 우측이 2페이지입니다. 이게 장부조회 문제 낼 때 여기 있는 거 다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 많이 봐둬야 돼요. 그 다음에 지문에 있는 거 찾아볼게요.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 이렇게 수치했으니까 매입 쪽을 봐야 되겠죠. 고정자산 매입을 제한 일반 매입세액, 일반 매입으로 가서 세액을 원하고 있으니까 세액 70만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창을 닫고요. 자, 2번 2월에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자, 2월 한 달 동안 원재료 사온 거는 여러 장부에 다 들어있어요. 다 빨리 찾을 수 있는 것들인데 계정별 원장 가셔도 되고 총계정 원장 가셔도 되고 일개표, 월개표 가셔도 됩니다.
자, 1개표, 5개표에서 볼게요. 예. 자, 5개표 탭으로 하면 2월에서 2월 치시고, 그 다음에 온제로 찾아볼게요. 재고자산에 여기 전체 금액 물어보니까, 자, 재료 사오면 차변에 쓰잖아요. 계란을 보면 되죠. 이번에 정답은 8,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된 내역 중 6월에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카드로 물건 판 거 물어보고 있네요. 카드 전표 발행한 거. 부가세 신고하는 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에다 넣거든요, 여러분. 이거 유형별로 입력하잖아요. 그 유형별로 입력한 것을 유형별로 보고 싶을 때 여기서 보기 불편해요. 다 섞어서 넣다 보니까 입력은 유형별로 섞어서 넣는데 그걸 보기에는 어려워요, 전표 입력에서. 그래서 그 유형별로 보고 싶을 때 이 장부를 사용합니다. 메인 매출장.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것을 유형별로 확인하고자 할 때. 유형이 뭐예요? 17번 카과 있잖아. 카과. 예, 그걸로 해서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누릅니다. 누르시고 6월을 그랬으니까 6월을 쳐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쳐주시고 매출 고르고 여기서 카드 전표 발행한 거 카과 이렇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원하고 있으니까 합계 48만 4천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자, 다 풀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